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와 맞물려 HD현대그룹이 조선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부문에서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조금 전 합병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HD현대 조선해양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전격적으로 합병합니다. 두 회사는 오늘 오후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한 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약 0.4주가 배정됩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출범합니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2035년까지 방산 부문에서 연매출 10조 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첨단 기술 연구 개발로 글로벌 시장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조선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도 자국 내 1, 2위 조선사가 합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합병이 상선뿐 아니라 특수목적선에도 방점을 찍은 승부수라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열린 미 군함 시장을 겨냥한 행보라는 겁니다. HD현대는 합병으로 설비와 인력을 결합하면 미 군함 MRO 사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는 지난 50년간 상선을 수리 건조했지만 HD현대중공업과 달리 특수선 사업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의 라이센스를 HD현대미포와 공유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특수선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두 기업을 하나로 묶어 미 군함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건데요. 합병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우선 국내는 물론 해외 생산 거점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HD현대미포는 최근 두산비나 인수로 현지에서 크레인과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수리와 건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미국의 군함 수리 및 건조 거점으로 급부상 중인 필리핀 현지의 수빅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수빅조선소는 과거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다 매각됐는데 현재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조선소 일부 도크를 임대해 사용 중으로 연간 4척의 건조 역량을 10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HD현대가 합병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다음 수순으로 수빅조선소를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은 통합 HD현대중공업과 조선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인도 오는 12월 설립되며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 생산 거점을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HD현대 개동사옥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추진하며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쿡 이사가 법정 대응으로 맞서곤 있지만 시장에선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권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최근엔 조금 잠잠한가 했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인 겁니까? 네,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그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쿡 이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자, 쿡 이사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임명이 된 인사로요. 오는 2038년까지 무려 13년이나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고요. 또 금리 결정에 관해서는 신중한 매파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대통령이 연준 인사를
연준의 이사를 실제로 해임한 것은 지난 1914년 연준이 설립된 이후에 완전히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의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좀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신들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리사 쿡 이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해임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고 또 쿡 이사가 법원에 이사직 복귀를 요청을 한다면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FOMC가 16일로 예정된 상황인데 만약 이전에 리사 쿡 이사가 예고한 소송을 바로 제기하게 된다면은 9월에는 이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금리 예상을 반영한 CME 페드워치는 기존 84%에서 89%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짧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시장 반응 현재 어떻습니까? 네, 리사 쿡 이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채 30년물의 금리가 전일 종가보다 약 4bp가량 오른 4.942%까지 올랐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만 지난달 중순에 파월 의장 해임을 시도했을 당시에 이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서 5.02%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은 좀 시장의 반응 강도는 다소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년물 국채 금리는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렸고요. 금값은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이 약 1% 가까이 오른 온스당 3,4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 정책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며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공개 비난했고요. 지난 1990년대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명백한 연준 독립성 훼손 시도로 경제적인 충격과 높은 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현재 4.5%인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1%까지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씩 낮아질 때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연간 3,600억 달러나 절약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연속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고요. 연준 이사회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우먼과 월러 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파월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매파였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해서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 다음 달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은 그가 9월부터 금리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당장 9월은 아니더라도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이 만약 뜻대로 이뤄진다고 한다면은 연준 이사회 7명 중 바로 4명이 트럼프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그의 마가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분석한 것이 바로 마가 정책의 정수가 된 일명 미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관세 부과 또 달러 절하를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안보 우산 등을 대가로 다른 나라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물이나 영구채로 전환을 하게 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네, 미국의 9월 금리 결정에 앞서 우리나라도 당장 내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에 옅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에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7월 고용 부진이 발표된 이후에 7월 생산자 물가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바가 있고요. 또 지난 주말 잭슨 홀 미팅 이후 잠깐 올라갔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약화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전까지 고용과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
과정에서 좀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데다가 환율 변동성까지 높기 때문에 좀 내일 기준금리는 동결을 점치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다만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한미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직접 챙기며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명명식에 참석한 선박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했습니다. 평시에는 미국 해양대학교의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하다가 비상시 재난 대응이나 구조 업무에 투입됩니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처음 완성된 선박입니다. The state of Maine represents all of this. A modern, world-class vessel built to train the future marin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nsure America's maritime readiness for generations to come. 필리조선소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에 미국의 시설과 인력이 결합한 한미 조선 협력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리조선소로 이루어질 협력에 대해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한화그룹도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현재 연 1.5척에서 20척 내외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LNG 운반선 등 대형 첨단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마지막으로 숨가빴던 3박 6일의 미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 때였던 이번 순방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이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이번 순방 관련해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되며 한미 동맹의 첫 허들을 넘기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미국 측은 대미 직접 투자 확대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했는데요. 이에 기존 관세 합의를 뒤집는 돌발성 요구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측의 깜짝 청구서는 없었고 당초 합의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조선 이외에도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에서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여러 제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네, 다행히 미국의 추가 요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합의문 발표 없이 회담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 품목 인하 발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인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한미 FTA로 무관세를 적용받아온 만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번 순방 기간에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처럼 아직 문서화에도 성공하지 못해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그냥 했던 합의를 유지했다고 언급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이 품목 관세 인하를 시도했음에도 미국이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품목 관세 이외에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나 디테일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후속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겠죠. 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온 만큼 언제든 추가 청구서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놓고서도 여전히 의견차가 큰데요. 우리 통상당국은 융자나 보증 형태를 강조하지만 미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명문화된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을 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농산물 개방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늘 것 같아 염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주식시장의 성과에 따라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지수 연계 예금 ELD로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은행권 정기 예금 금리가 2% 아래로 내린 상황에 낮은 리스크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수 연동 예금 ELD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 겁니까? 일단 만기까지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동시에 주식시장 성과에 따라서 저축은행 예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상품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지난달 판매됐던 국민은행의 KB스타 지수 연동 예금 25-3호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만기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가입 기간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10%라면 만기 때 수익률은 연 11.5%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10%를 넘어선 적이 있다면 보라색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수익률은 연 2%로 확정이 됩니다. 네, 지수가 오르길 바라되 10%를 넘지는 않기를 바라야 되겠는 상품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이때 최종 금리는 연 1.5%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상승률이 0에서 10%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녹색 구간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때는 기본금리 연 1.5%에 상승률을 더한 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의 상품도 있지만요. 지수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특정 구간 안에만 있으면 수익을 주는 양방향 수익 추구형, 그리고 또 지수 하락 구간에 베팅하는 하락 수익 추구형, 지수가 일정 구간 내에서 상승하기만 하면 최고 수익률을 주는 상승 추구형 등 구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어떻게 이렇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배분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은행들은 원금 대부분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 금액을 주가지수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고객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가가 약정한 구간을 벗어나면 이 원금이 손실되는 ELS와 비교해서 ELD는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니까 판매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손님들의 관심도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 높은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올 상반기 ELD 판매액은 4조 6,500여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9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과 2조 원대에서 맴돌던 판매액이 무려 2년 사이에 4배 이상 뛰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ELD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19개 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관심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 고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 고객들 반응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요. 안정성과 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판매 부담은 적은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과거 홍콩 H지수 1S 대규모 손실로 불안전 판매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율 배상에 나선 적이 있죠. 연내 과징금 처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ELD는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대안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데요. ELD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이런 흐름에 현재 은행들은 저축은행의 맞불을 놓기 위해서 ELD 추가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네,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은데요.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돼서 원금이 다소 깎일 수가 있고요. 이자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농협은행의 ELD 25-6호 수익 일형 상품을 보면 만기가 1년인데요. 만약에 3개월도 안 돼서 해지할 경우에 0.4%, 6개월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0.2%가량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ELD는 모집 기간이 대략 일주일 단위로 정해져 있고 판매 한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처럼 상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잇따른 규제 강화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각종 안전 노동 규제까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2분기 누적 1%에 불과합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치솟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도 제한된 상황.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코스트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매출 가격에 상당한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건설 산업이 더 힘든 게 사실 그 부분이 컸고요. 현재 건설업 관련 규제 법안은 무려 1,157개에 달합니다. 조문수만 약 9,000개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제외하고도 무려 13개 정부 부처가 건설업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 혹은 확인이 필요한 규제 조문의 수가 약 8,700건 정도 달하는 굉장히 규제 요람으로 불리울 만큼 규제가 많은 산업. 규제 중복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를 질책하고 나선 상황. 이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나 분양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담으로 현장 관리가 해서 어려워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기 지연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지만 건설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